저는 홍콩 작가 차북게이의 소설 1367을 가져왔고요. 이거 엄청 유명한 그쵸, 저도 소설이더라고요. 입소문이 좀 많이 났죠. 재밌다고. 네. 그래서 저도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샀고, 네, 이제 오랫동안 안 보고 있다가 아, 이번에 읽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마피아 주제와 그래도 아주 조금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연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2014년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출간이 됐고, 제목 보시면 이제 13하고 이제 가운데 점 있고 67이잖아요. 이게 2013년부터 1967년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1967년까지 이제 한 홍콩 경찰이 해결한 사건들을 이제 단편으로 연결해 놓은 연작 단편집이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군요. 그쵸. 네. 이게 6713이 아니고 1367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3년 사건, 2013년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럼 시대를 네, 거꾸로 역순으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흑과 백 사이의 진실이고요. 대기업 총수의 사망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홍콩의 유력한 명문가면서 펑하이 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총수인 위와 원빈이 이제 자택에서 살해당한 게 발견이 됐는데, 수사를 맡게 된 러샤오밍 독찰은 오늘 좀 이름을 제가 많이 떠듬거릴 것 같은데 중국어 1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러샤오밍 독찰은 이제 우리나라 뭐 경사, 경위 이런 것처럼 이제 직급명이고요. 네. 갑자기 한 노인의 병실로 피해자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은 러샤오밍이 스승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상사고요. 비록 이렇게 직속 상관으로 있었던 시절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되게 자기가 경찰 조직에 막 들어온 후부터 이렇게 부서가 다르더라도 자기한테 좀 가르침을 많이 줬던 그런 어른이에요. 샤오밍은 이 사람이 이제 사부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이 사부는 관전도 경사로 은퇴하기 전까지 홍콩 경찰의 중앙정보기관 형사정보과 조장으로 동료들로부터는 사건 해결 기계, 뭐 천재 탐정, 뭐 천리안 뭐 이런 식으로 맡았다 하면 막 다 해결되나요? 별명이 붙여진 정말 전설적인 명수사관 네, 경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지금은 암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병실로 불렀다는 건 뭔가 사건이 안 풀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관전도의 지혜를 빌리려고 네.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 가족들이 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관전도는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아니 우리 왜 부른 거냐 바쁜 사람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데 샤오밍이 말을 하길 혼수 상태이긴 하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제 뭐 눈을 뜨지도 않고 뭐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러는데, 그렇다 한들 이 사람이 사건을 뭐 판단한들 그거를 우리한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가족들이 반문을 하니까 이렇게 뭔가 과학적인 장비들 막 같은 걸 막 가져오면서 우리는 뇌파를 측정해서 그거를 그 뇌파의 뭐 베타파 뭐 알파파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yes or no 정도는 이제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가쁜 SF가 됐죠. 아니 이게 진짜 지금 현대 기술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아, 그래서 러샤오밍은 이제 가족들과 사부인 관전도 앞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설명을 해요. 피해자 위와 원빈은 이제 위 가문의 대릴 사이로 와가지고 이제 가문을 이은 케이스고요. 부인은 올해 5월에 이제 병으로 죽었고, 부인과 사이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이제 2 자녀가 있었어요. 사건 당일에는 이제 피해자랑 피해자의 2 아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부인, 그리고 가족 비서, 그리고 고용인, 이렇게 딱 6명만 집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스쿠버 다이빙에 쓰이는 작살총에 찔려가지고 출혈과다로 사망을 했는데, 그 작살총은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총이고, 원래는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였어요. 그래서
뭐 작살총으로 많이 낚시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좀 나이가 들면서 그냥 전시용으로 좀 방에 걸어놓은 작살총이었고, 근데 현장 감식 요원이 이제 발자국이나 지문은 발견을 못 해가지고 범인을 이제 특정할 수가 없었는데, 서재 창문이 깨어져 있고 이제 방을 뭐 뒤진 흔적도 있고 현금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거를 절도 목적으로 저택에 침입한 강도가 피해자랑 우연히 마주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뚜뚜 알람이 울리면서 아니야. 네, 아니야. 노로 커서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샤오밍이 되게 너무 놀라면서 외부에서 온 강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삐 하면서 이제 네. 예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샤오밍이 되게 놀라면서 저는 뭔가 벽을 타고 간 흔적이나 밑에 뭐 나무에 이어진 발자국이 없고 뭐 이런 걸로 판단해서 외부가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방금 말한 거에서 사부는 어떻게 외부 침입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예솔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샤오밍이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 증거가 있나요? 아니면 유리창 모양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방금 제 말에서 어느 부분에서 사부는 의구심을 가졌을까요? 찝찝한 데가 있긴 했어 뭐야, 보이는데. 말해봐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책상입니까? 뭐 이렇게 다 물어봤을 땐 잠잠하다가 바닥인가요? 라고 하니까 이제 삑 하고 예스 신호가 떴거든요. 네. 바닥에 아까 발자국이나 지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깨끗했다고. 아니요, 범인이 발자국을 지울 이유가 없죠. 지문은 처음부터 그냥 뭐 장갑을 끼고 있으면 뭐 이렇게 당연히 지문은 안 남는 네. 건데, 외부에서 침입을 하고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랐으면 흔적이 남을 거고, 근데 범인이 굳이 그거를 닦고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냥 타고 내려가서 신발은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그 발자국을 닦았을 거면 범행 흔적도 없도록 뭐 다른 이렇게 것들도. 그 뒤진 흔적도 다 이렇게 수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을 거면 발자국도 닦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관전도가 날카로운 추리를 보여주는 와중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 가족 중 둘째 아들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자신의 살인죄를 저 노탐정에 눈치채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초조해 합니다. 아들이 죽인 거예요? 글쎄요. 뭐야. 네, 줄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니마, 첫 번째 사건은 그냥 말해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는데? 이게 단편 소설이다 보니까 아니 사건의- 하나쯤은 이야기해줘도 그렇죠.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단편 중에 하나잖아요. 출판사의 사주를 받으셨나요? 예, 제목이 흑과 백 사이의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흑과 백으로 나눈 11인치 모니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예스노. 네, 예스 노가 이렇게 뜨는. 근데 이게 뒤에 밝혀지는 사실하고도 좀 연결이 돼가지고 네. 제목을 되게 잘 짓는 작가다라는 생각을 1367도 되게 강렬하지 않나요? 네. 생각을 그러면은 하고. 지금 13년도에 그렇게 암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과거로 가면은 그냥 평범한. 네, 평범하게 삶은, 그냥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요. 네. 이제 이 첫 번째 단편이 좀 저는 가장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관전도가 삑삑 하면서 이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는데 이제 샤오밍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약간 스무고개 같고 뭔가 용의자 설명을 쫙 했는데 뭐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스 이렇게 했는데 누구 설명을 더 해야 될지 뭘 더 모르잖아요. 해야 그래서 되나?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그래서 여자면 며느리인가요, 뭐 가정부인가요, 뭐 이렇게 하다가 며느리도 가정부도 아니고 그럼 누굴 더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라고 했는데 죽은 부인에 대해서 더 설명해 달라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스무고개를 하는 거랑 이게 아까 그 바닥이 원인이어서 이 사람이 눈치를 챈 것처럼 그렇게 러샤오밍의 말 중간중간에 이제 틀린 부분을 관전도가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독자들이 같이 찾아내는 퍼즐을 중간중간 풀어가는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추리적으로 잘 자잘한 것들을 잘 끼워 맞춘 작품이어서 첫 번째 단편이 제일 재밌었고요. 3화편은 안 나옵니까? 네, 첫 번째 단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놀고는 사실이라 마피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인공인 소설을 가져왔죠.
심지어 삼합회가 중심에 있지도 않아. 누군가 항상 궁색한 편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단편이 오늘 주제와 이렇게 맞는 삼합회가 등장하는 나왔군요. 소설이고요. 2장은 죄수의 도의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삼합회는 아까 선인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뭐 그 기원은 뭐 청나라 시대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전설 뭐 이렇게 그냥 끼워 맞춘 것 같고 이제 국민당이 전쟁에서 지고 대만으로 이렇게 도주했을 무렵부터 삼합회가 있다고는 해요. 네. 그때는 약간 민병대 성격을 갖고 있었고 삼합회가 이름을 이렇게 알리게 된 거는 이제 홍콩이 1997년까지는 이렇게 영국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찰 조직의 위 간부들은 다 거의 다 영국인들이었는데 영국인들이 이렇게 삼합회를 검거를 하고 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천지인 그렇게 해서 삼합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인 이념을 따르면서 뭐 특수한 깃발을 쓰고 특수한 강령들이 있으면서 들어가는데 입회를 할 때 이렇게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을 검거한 조직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삼합회가 좀 유명하게 됐고 삼합회의 정확한 정의는 홍콩에서 발생된 이제 범죄 조직인데 이제 좀 넓게 따지냐면 홍콩뿐만이 아니라 중화권까지 보고 더 넓게 하면 뭐 베트남권이나 이런 동아시아권의 그런 범죄 조직까지 삼합회로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삼합회가 어떤 딱 특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범죄 조직을 통틀어서 뭐 중국계 범죄 조직을 통틀어서 하긴 하는데 완전히 좁은 의미로 가면 홍콩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특수한 의식과 행동 강령을 지키는 뭐 범죄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마피아? 그러면 마피아랑 비슷하지. 그 마피아가 출발은 우익 민병대였다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마피아가 이렇게 좁게 들어가면 시칠리아 출신이어야 되는 것처럼 네,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중국의 범죄 조직이다. 마피아의 중국 버전이다. 그래서 초기 삼합회는 약간 공산당으로부터의 영토 회복을 위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범죄 조직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그냥 이렇게 홍콩으로 내려온 그냥 범죄 조직들도 있어서 뭐 좀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해요. 홍콩이 굉장히 이런 범죄 조직이 날뛰었었는데 이게 60년, 70년대까지 그 홍콩 정부나 홍콩 경찰이 굉장히 부패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삼합회 커넥션은 당연한 일이고 뭐 서로 그냥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한 몸처럼 거의 움직였는데 1977년 홍콩 정부가 염정공서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각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에 100여 명의 경찰들이 연루되어 있다 뭐 이런 걸 밝히면서 경찰하고도 충돌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좀 그 만연해 있던 유착 관계들을 좀 많이 끊어내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삼합회가 한 80년대부터는 조금 세력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삼합회가 여전히 범죄 조직이 많이 하는 매춘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는 꽉 잡고 있으면서 연예계, 문화계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뭐 삼합회가 자금을 대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배우를 납치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무섭네요. 네. 그리고 이제 1997년 홍콩이 반환되면서 마찬가지로 그 공산당 체제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삼합회가 오히려 이제 뛰쳐나올까 봐 다른 주변국들에서 굉장히 긴장했었다라는 일화도 있고요. 올까 봐. 네. 네. 선인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민을 가기도 했고 그 과정에 또 삼합회라고 이민을 못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네요. 전에 그 말씀해주신 식물학자 이야기 네. 할 때 거기 중국 삼합회 잠깐 등장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민 간 중국 삼합회가 영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편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2003년으로 왔고요. 관전더는 이미 은퇴한 후에 경찰 일을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날은 맥주를 마시면서 러샤오밍의 한탄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러샤오밍은 17년차 경찰로 이제 견습 독찰로 승진을 했어요. 이렇게 아까 2013년에서는 독찰이었고 그 밑에 견습 독찰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중안조의 분대장을 맡고 있는데 분대장이 된 후에 첫 작전이 대규모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작전이었는데 예, 한 부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부서가 합작해서 만든 작전이었고 출동 인원만 20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작전이었는데 피레미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입수한 마약도 요만큼 조금 하고 피레미 몇 명 이렇게 잡고 윗선은 뭐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래서 완전 실패로 끝난 작전이 되면서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부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린 똑바로 줬다, 이 이야기가 새 나간 거 아니냐, 뭐냐, 우리 스파이 있다는 거냐 하면서 개판이 났어요. 서로 원망하고. 마약은 삼합회가 다루는 물건인데 이 홍콩 야오침 지역에 가장 큰 범죄 조직 홍일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마약의 80%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흥충화가 다루고 있는데 홍일연, 흥충화 헷갈리지 않나요? 저는 보면서 계속 입력이 잘 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A 조직, B 조직이라고 할게요. 간단하네요. 네, 80%를 맡고 있는 A 조직이 있고 20%를 맡고 있는 B 조직이 있어요. 근데 B 조직은 사실 A 조직에서 파생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A 조직 두목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오른팔이었던 런더러라는 사람이 이제 두목자를 올라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질을 잘하던 조한창이라는 인물이 런더러를 실각시키고 자기가 A 두목이 된 거예요. 런더러는 거기서 이제 뭐 내분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그냥 예, 자기 다른 애들 데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비조직을 꾸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조직이 2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얘가 그냥 런더러가 나와줘서 내분 없이 두 조직 다 큰 손실 없이 끝내준 건데 뭐 삼합회 잘 대해줘 분들 뭐 하겠습니까? 은혜를 갚은 까치도 아니고 A 조직은 그 20%마저 집어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들 꼬시고 야 거기 조그만 데 있어서 뭐 하냐 나와라 하고 배신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그 20%마저 야금야금 해치우고 있는 상태고요. 아주 몹쓸 놈이네요. 이제 경찰은 비조직 그 두목한테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B 조직의 두목이 A 조직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네.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인물이잖아요. A 조직이 이렇게 B 조직을 계속 깔딱깔딱하면은 B 조직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쟤네들을 망하게 할 정보를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B 조직의 두목은 너무나 옛날 삼합회, 옛날 조폭 같은 협객 느낌의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뭐 이런 인물인 거죠. 오메르타를 깨지 않는. 네, 그리고 그 나이도 조금 있어요. 이제 65세가 돼서 너무 오랜 조직 생활에 좀 염증이 난 인물로 그냥 손 털겠다고 하는 부하들도 그냥 좋게 내보내주고 A로 넘어가겠다는 애들도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하고 나도 좀 접을 거야. 예, 진짜 자기도 접고 싶은데 그냥 아래 동생들이 있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거의 약간 해탈한 수준인데. 약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삼합회가 홍콩 연예계를 굉장히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A 조직이 그 연예계를 많이 잡고 있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아요. 어떤 배우는 뭐 끌려가서 맞았다더라. 어떤 배우는 지금 소식이 없던데 그 납치됐다더라. 근데 정확하게 뭐 언론 매체에 실린 적은 없고 사람들이 했더라 카더라 하면서 되게 도시괴담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A 조직 건들면 안 되겠다,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거든요. 일부러 흘린 가짜 정보들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A 조직이 갖고 있는 그 기획사에 잘 나가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 가수한테 어떤 남자 배우가 약간 성희롱적으로 찝적댔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남자 배우가 그 A 조직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남배우가
비조직의 숨겨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요? 네. 보스의 아들? 네, 비조직 이거 크게 보스의 들리네. 아들. 아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네요. 그래서 아까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아 정치인의 아들을 죽였었지. 네. 그래서 이게 일촉즉발이다. 이게 뭐 얘가 보복 들어오면 전쟁이라는 건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네. 경찰들은 일망타진하나 막 이러면서 좀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 되게 잠잠했어요. 네. 아들이 죽었는데도. 네, 아 죽진 않아. 뭐 아들이 맞았는데도. 맞고 왔는데도 되게 잠잠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경찰서 그 러시아오밍 앞으로 이렇게 CD가 하나 날라옵니다. 근데 CD는 이렇게 약간 CD 무서워. 파파라치가 찍은 것 같은 구도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성희롱당했다는 그 여자 가수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몰래 찍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냥 밤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맞다 들고 있는 남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여자 배우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뭐 핸드백 떨구고 육교로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부분이 생생하게 찍힌 거죠. 그래서 육교로 도망가서 이제 화면이 이제 육교를 비춰야 되는데 계속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돌리는데 어느새 이제 육교에서 떨어져서 죽은 시체가 딱 보이는 거죠. 여배우 죽었어요. 여자 시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일단 그 아들이 한번 맞고 그리고 나서 여배우가 죽고. 네. 그럼 삐져지게 복수처럼 보이기도 그렇죠.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메모가 이거를 찍히는데 난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경찰서로 보내와서 가죠. 네. 그래서 그쪽 육교로 가봤더니 깨끗해요. 깨끗한데 다 치워져 있고 시체도 없고 깨끗한데 루미놀 반응을 봤더니 그 자리에 이렇게 피가 많이 묻었던 게 보이고, 만약에 이 피가 실제라면 살아있지는 못할 그런 출혈량 정도의 그 피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복 범죄로 보이죠. 그런데 너무 얘네들이 전면전을 하면은 이제 시민들도 다치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게 인터넷에 풀립니다. 아이고. 네. 그 영상이? 네, 그러면서 와, 뭐 영화 홍보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처음에 나오다가 야, 내가 쟤를 아는데 쟤 연기 못해. 저거 너무 실감 나는데? 실제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고 결국 이제 경찰은 이 어떤 제보를 받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가수가 실종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파악을 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 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바다에서 시체를 발견을 하죠. 너무 무서워요. 본격적인 아니 범죄. 그 막 어떤 공포 영화 이런 것보다 지금 너무 무서운데. 네.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는 여기까지. 자꾸 이럴 거야. 이건 안 되겠어. 이건 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자면, 그래서 그 비조직의 두목을 소환을 해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이 남자 배우가 당신 숨겨둔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보복 범죄가 아니냐, 니네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조직의 두목은 솔직하게 말을 해요. 나는 사실 여기를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들한테도 절대 내가 뭐 삼합회 두목이라고 해서 뭐 간섭한 것도 없고 아예 연관이 없게 그냥 키워왔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개입을 해버리면 이제까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난 절대 일반인한테는 손대지 않는다. 여자와 아이는 건들지 않는다. 뭐 이런 말로. 올바르군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로서는 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실을 말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부하들도 그럴 것인가. 충분히 이제 우리 가족을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넘어갔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범죄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이 깊어져 가죠. 네. 네. 그 팟캐 할 때마다 그 녹음 중에 그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또 네. 깝깝합니까? 빨리 녹음 끝내고 그냥 책을 보고 싶네요. 네. 6장이 이제 마지막 단편인데 6장의 제목은 빌려온 시간이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시작점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 1967년의 사건을 보여줘요. 이제 홍콩에 67년에 일어난 6.7 폭동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근현대 사회 어둡고 특히나 이렇게 다른
국가들의 근현대사에 어두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는데 저는 6.7 뭐 사건 이런 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67년이면 문화대혁명에 영향을 받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친중국 성향의 좌파들이 이제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홍콩 정부에 대항한 사건으로 초기는 그냥 파업 시위,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온건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탄을 설치하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뭐 암살까지 일어났던 좀 과격한 시위로 변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반 시민까지 폭탄에 희생이 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큰 사건이네요. 네, 그런데 전혀 몰랐다는 게 좀 놀라웠고 그러면서 그 시작점에서 이제 관전도가 어떻게 이 사건을 휘말려서 뭐 해결하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요. 이제 추리소설 단편집 하면 약간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랑 마지막 사건은 뭔가 연결점이 이렇게 있겠다. 그치,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큰 맥락에서 그런 이어지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사건들이 홍콩의 굵직한 사건들을 좀 다뤄요. 그 사건에 영향받은 사건이라던가 뭐 그 사건 직접적으로 옆에서 아무래도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그 굵직한 사건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작가 이름은 찬호 게이이고요. 1975년생으로 홍콩에서 태어나고 홍콩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저는 오늘 이 책의 존재랑 이런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콩님이 찬호 게이 그래서 이게 박찬호의 뭐 찬호 K? 뭐지? 뭐 너무 생각지도 못했다. 네, 게이. 근데 진짜 찬호는 너무나 한국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니까. 찬호게이가 맞을까요? 제가 찬호게이라고 읽긴 했는데 찬호게이가 맞을 수 있겠네요. 나도 잘못 읽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고. 다 이 예상을 다 뒤엎고 한꺼번에 읽어야 될 수도 있어. 찬호게이. 네. 원래 직업은 프로그래머였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일을 쉬던 도중에 이제 타이완 추리 작가 협회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추리 소설 한번 내볼까 해가지고 냈는데 이런 천재들 수상이 됐어요. 되게 서진장님이 싫어하는 요즘 표정 보세요. 표정 썩었어. 네. 2011년에 이제 첫 장편 소설을 냈고 그 기억나지 않음 형사라는 제목의 소설이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1367을 발표를 했는데요. 약간 특이한 게 우리나라 출판계 특히 추리소설 쪽 출판계는 일본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1367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간이 되고 나중에 일본에서 출간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빠르게 하셨지? 네. 그래서 약간 업계 판도가 바뀌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이야기가 재밌고요. 각각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있고 추리소설적인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반전들이 꼭 하나씩 있어서 아니 이 부분이 이 부분이야 아니 얘가 얘였어 막 이래서 다시 확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종이책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렇죠. 네. 네, 정말 추리소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고 두 번째 매력은 아무래도 배경이 홍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그 번역하신 분이 나는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일러둔 부분이 조금 이 소설의 정체성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지명을 제외한 고유명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표준 중국어를 따오셨대요. 그리고 지명은 홍콩에서 쓰는 광둥어를 따오시고 근데 좀 더 영어가 더 많이 쓰이는 지명 같은 경우는 영어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땅이지만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홍콩에 그러면서 자신만의 광둥 지방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홍콩의 정체성을 좀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이 소설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변화하는 홍콩의 거리와 사회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적이고요. 이렇게 역순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2013년 현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거로 백을 하는데 우리한테 친숙한 홍콩으로 갔다가 더 멀리 낯선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치가 되게 영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해외 독자로서는 익숙한 도시에서 점점 낯설고 몰랐던 홍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뭔가 차근차근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재밌었던 게 2013년 작품이 완전 초반에 이제 홍콩 경찰에 대해서 설명한 거 빼고는 그 재벌 살인 사건이 그냥 사람들 이름만 바꾸면 그냥 이거는 서울을 배경으로 해도 되고 미국을 배경으로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작품들은 안 그러거든요. 점점 가면은 뭐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뭐 삼합회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염정공서에 관련된 영국인 사건도 나오고 그 뒤에는 홍콩만의 특색이 이렇게 계속 하는데 가장 현대로 왔을 때 홍콩의 특색이 없어진 그런 부분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20대랑 한국의 20대를 가져다 놓고 걔네들이 느끼는 이질성보다 뭐 한국 20대랑 한국 50대를 가져다 놓고 가는 느끼는 이질성이 더 클 거다라면서 정말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가 되면서 약간 세계가 비슷비슷해지는 약간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우리가 비슷해져서 특징을 느낄 수 없는 뭐 그런 거를 좀 나타낸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2014년에 우산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 초기에 이제 홍콩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뭐 2020년, 2021년까지 왔으면 또 어떤 이야기를 다뤘을까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시작하는 연도가 2013년이 아니라면 네. 또 엄청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겠네요. 네. 저는 참 많은 헤드 투 PP들이 있는데 했었어야만 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느꼈던 헤드 투 PP가 홍콩 여행을 갔다 와 봤을 걸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갔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변화하지 않는 도시가 어디 있겠냐마는 2000년 서울이랑 지금 서울도 다르고 뭐 1990년 서울이랑 지금 서울이 엄청 다르지만 홍콩은 또 1990년대, 2000년대 이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는 너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시아 지역을 아껴놨었거든요. 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비행기를 많이 안 타도 되는 데는 좀 아끼자라고 나중에 힘들었을 때 가자라고 해서 좀 멀리 갔다 왔었는데 홍콩을 갔다 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진짜 2015년? 16년? 되게 오래전에 사두고 안 본 이유가 진짜 재밌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소개 들었을 때 느낌이 홍콩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사회파 추리소설 이런 느낌이니까 좀 무겁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격변의 흐름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는 인간 군상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의외로 되게 가벼워요. 그래요? 네. 그 사건들을 안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이니까 바로 그 옆에서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데 무거운 부분이 없어가지고 좀 의외다 싶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그냥 추억을 위해서 그냥 복고풍 분위기만 가져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볍게 쑥쑥쑥쑥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편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딱 사회파 추리소설 하면 이제 미야베 미요키 뭐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면서 묵직하고 텁텁한 거기에 마음이 세상 돌덩이 들어간 그 것처럼 사건에 느껴지는.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심리와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마음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장점일 것 같고요. 약간 그런 게 아쉬웠다라는 분들은 이제 작가가 2015년을 배경으로 한 막내인이라는 작품에서는 좀 더 미스터리보다는 사회적인 탐구 그런 거를 좀 더 가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인은 이제 네트워크 인간 뭐 이런 걸로 인터넷과 뭐 거기 소셜 미디어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작가 전공도 프로그래머였으니까 좀 아, 더 그러겠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3.67 이 책은 저는 이제 추천사를 많이 봤으니까 항상 저의 장바구니에 담겨 있었던 책이에요. 근데 딱 그런 날 있잖아요. 아, 오늘은 추리서술을 읽어야 되겠다. 뭐 읽지? 하고 막 이렇게 뒤질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양치님이 말씀하셨던 좀 무겁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등장하는 이름들이 사실 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홍콩을 안 가보기도 했고 홍콩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진짜 옛날에 90년대 홍콩 영화 유행했을 때 말고는 그게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뜻 항상 손이 안 가가지고 계속 장바구니에만 있었던 건데 오늘 그렇게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 두께를 보면 점점 더 손이 안 가게 되죠. 그쵸? 두꺼워요. 뭔가 두껍기도 해요. 가벼울 것 같지 않단 말이야. 몇 페이지인 거예요? 600. 일단 600 나오는 시점에서 400 넘어가면 좀 힘들어집니다. 이거. 655죠. 655. 근데 그 이런 책들 있잖아요. 두꺼운 책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두꺼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좀 띵굴거리면서 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침대 같은 데서. 근데 그렇게 두꺼운 책은 진짜 침대에서 못 맞아요. 읽잖아요. 이거 누워서 보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요. 얼굴에 떨어뜨려 맞아요. 팔 아파. 그래서 그 책을 근데 재밌거든요. 결국은 전자책으로 또 산 거예요. 편하게 읽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고민돼요. 빌려가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전자책으로 읽거든. 그냥 그게 현명한 선택인 게 아닐까?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네, 이걸로 볼게요. 네. 네, 저희 오늘 마피아를 주제로 이야기해봤고 마피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마피아가 등장하는 게임 그리고 중국 사마페와 홍콩 경찰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42회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